예,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3일 만에 즐거운 리포트 읽기라는 용어를 쓰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정확히 들으신 분들은 세세하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화요일과 수요일 날은 제가 즐거운이라는 단어를 뺐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즐거운 리포트 읽기라는 단어를 쓰게 돼서 천만 다행이다라고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다시 돌아서는 걸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역시 여러분들 고객예탁금 늘어난 거 보셨나요? 고객예탁금이 129조까지 늘었더라고요. 엄청나게 지금 고객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밀리면 산다. 밀리면 사는 것이 이기는 거다. 이것이 지금 현재 증명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어제 기준으로 보면 저도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하고 오늘 아침 방송을 하면서 그분한테 배웠는데요. 일단 시장이 우리가 이틀 동안 다른 나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좀 더 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HTS를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월봉을 한번 좀 켜보시면 우리나라 월봉과 일본 니케이 증시의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월봉과 일본의 월봉이 동일합니다. 무엇이 동일하느냐?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저점이 2월 초순, 2월 달이 시작했었던 양봉의 출발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 2월 달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 동안 한 달 오른 것을 빼버렸었던 상황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둘 다 쉬어가야 될 시점, 그 다음에 글로벌 위기 똑같이 적용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만 좀 과한 것처럼 숫자상으로 놓고 보면 과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은 역시 일단 글로벌 시장과의 어떤 동조 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조금 희망의 트리거 이런 것들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런 말씀을 다른 분들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닥 중심으로 들어왔죠. 3월 10일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코스닥 150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되죠. 우리가 이제 패시브에서 액티브로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코스닥 종목 내에서 제약바이오, 2차전지, 그 다음에 IT 소부장들이 각각의 다른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액티브는 절대 수익률 쪽으로 추구를 하는 면이 강하죠. 물론 액티브도 투자 금액의 일정 부분은 패시브로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소폭만 액티브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100% 액티브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은 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포트 읽기 시간에 웬 뜬금없는 시황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리포트가 별로 없습니다. 리포트가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내고 싶으시겠습니까? 정말 리포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로 때우겠다는 건 아니고 오늘도 충실하게 리포트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또 한 종목은 목표 주가를 하향한 리포트도 있습니다. 이럴 때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 정말 용기가 대단하죠. 그런 리포트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더군다나 이럴 때는 제 개인적인 시황도 저희 3프로TV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바로미터가 아니겠나 싶어서 조금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차영재 주스토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업체인 하나머티리얼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제 목표 주가 78,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신규로 하나머티리얼즈를 커버리지를 개시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커버리지를 개시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버리지를 개시했다라는 것은 신규로서 이제 대신증권이 하나머티리얼즈를 쳐다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리포트들은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다른 증권사에서 이미 커버를 하고 있다.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리포트를 내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리포트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대신증권에서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것들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증권사에서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유례없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과 공급업체 설비 투자와 가동률 상향이 본격화된다. 반도체 소재 부품의 경우 증익 사이클이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영업 환경의 개선 속 최대 실적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 실적 또한 우리가 이제 그 4분기와 1분기 또한 국내 주요 고객사의 실리콘 부품 재고 축적 수요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진다. 목표 주가 78,000원은 타겟 PER 12배, 포워드 지금 현재 타겟 PER 12배에서 포워드 PER 상단인 23배를 적용함으로써 커버리지를 개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실리콘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화되면서 수요가 확장세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하나머티리얼즈의 주요한 내용들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리콘 부품 매출액 같은 건 뒤에 가서 표로도 나옵니다만 2025년 2,400억에서 우리가 2026년 2,800억, 2027년 3,20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선단 공정 비중 확대에 따라서 부품 교체주의가 축소되고 고객사 및 응용 확대의 효과가 주요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6년의 경우 D램의 선단 공정 투자가 2027년에는 랜드 V10에 대한 투자가 수요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일본의 고객사 시장 점유율이 다소 부진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P와 Q의 동반 성장세의 변화가 이끌 것이다.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머티리얼즈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IT 부품 업체들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리포트를 굳이 본다라는 것들은 뭐죠? 리포트를 안 보신 분들은 리포트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현재 하나머티리얼즈가 2025년에 좀 고생한 면들이 있긴 합니다만 2026년서부터 2027년까지 증가세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대신증권이 분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새로운 랜드 V10에 대한 투자가 수요 견인을 이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일본 고객사의 점유율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가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점들이 하나머티리얼즈를 우리가 커버리지를 개시한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나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사 및 응용처가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북미 고객사양 매출이 부진했던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성장세가 둔화됐습니다만 공급망 안정화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북미 고객사의 오더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엔더 유저향 물량에서 성장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인이 될 거다. 여러 가지 응용처 같은 경우 로직 파운드리향 매출의 비중의 경우 그간 10% 내외를 기록했습니다만 미세화 공정 속에서 실리콘 부품의 침투율 확대 기회가 지속적으로 열릴 것이다라는 판단이 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머티리얼즈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제시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하나머티리얼즈의 목표가 산출은 EPS가 2026년 예상 EPS가 3,380원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PER 상단 23배 정도 업사이드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EPS가 3,380원에 타겟 PER이 23배면 78,000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현재 주가 3월 4일 종가 53,900원 대비해서 44%의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PR이 상단까지 우리가 이제 추이가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시장이 강할 때는 EPS와 PR과의 관계에서 PR이 좀 더 높게 쳐질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반면에 주식시장이 3월 달에 변동성이 시작된다라면 PR에 대한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겠죠. 따라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하나머티리얼즈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한번 좀 메모를 해두실 필요가 있죠. 따라서
내가 23배의 상단 PER을 적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느냐는 부분들은 조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표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EPS와 타겟 PER 목표 주가가 완전히 뭐 이건 산수죠. 계산식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확정된 숫자인 것처럼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면 PER, EPS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예측치니까 좀 변동을 나타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EPS에 대한 우리가 숫자에 대한 어떤 믿음,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가장 믿을 게 못 되는 게 현실적으로 PER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PR 단계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확정된 부분과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겹치면서 목표 주가가 만들어진다라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PR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부여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부여하는 거죠. PR은 시장이 부여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이 강세일 때는 PR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시장이 약세일 때는 PR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제 시장이 떨어진 거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글로벌 중동 전쟁에 따라서 공포감이 시장을 반영했다. 공포감이 시장을 반영한 것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죠? 우리가 이제 EPS가 흔들렸나요? EPS가 흔들린 건 아니죠. 어제 이제 중동 전쟁에 따라서 물론 EPS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도 있죠. 원유에 대한 매출 원가가 높은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중동에 무기를 수출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EPS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유를 많이 사용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이 막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매출과 비용이 늘어나고 하는 것들에 따라서 EPS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등락을 보인 거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월간 디램 판매 단가를 올린 상황이죠. 그러면 EPS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어젠 빠졌다라는 거 설명이 가능할까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결국 PER이 축소가 된 거죠. 우리가 밸류를 쳐주는 부분에 있어서 EPS가 아닌 EPS의 변동성을 민감하게 우리가 캐치를 해놨다기보다는 공포감은 PER을 축소시킵니다. 그 공포감은 PER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EPS에서 PER이 이렇게 높다가 PER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뚝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또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죠? 다시 밸류를 높게 쳐주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죠. 물론 팔자가 많아서 주가가 떨어지고 사자가 많아서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그렇게 표현드릴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런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때는 제가 지금 오늘 장시간 동안 PER을 갖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PER의 변동성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제와 같은 상황도 이런 이론적인 근거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요? 금리도 우리가 이제 EPS와 PER이 이제 다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금리는 이제 요구 수익률이라는 부분들에 따라서 PER에 또 간접적으로 3쿠션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PER은 어제와 같은 중동 전쟁이 터졌을 때는 공포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만 금리 같은 경우 요구 수익률에 대한 변화죠. 금리가 요구 수익률에 대한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은행 예금과 주식 간에 있어서의 서로 간의 요구 수익률을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놨는데 정기예금 금리가 한 10%다. 그럼 굳이 주식할 마음이 들까요? 물론 이제 투자자분들에 따라서 다르겠죠. 주식의 이론적인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되죠? 주식의 이론적인 요구 수익률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은행 이자 플러스 알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이제 예금을 든다라는 것은 무위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이죠. 무위험 수익을 거두는 것 대신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원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무위험 수익이 올라가니까 주식과의 알파가 그럼 따라 올라가야 되느냐?
라는 부분들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죠.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붙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주식보다는 예금으로 자산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우리가 굳이 은행에 놔둬봤자 내가 받을 수 있는 요구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고 그 대신 금리가 낮다라는 것은 기업의 영업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할인율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표 주가를 이렇게 단순하게 PER로 설명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금리 변동기에는 할인율로서 주식 주가를 설명하는 리포트들도 있습니다.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 빠르게 제가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누겠는데 우리가 이제 금리가 높아질 때는 할인율이 높아지게 되고 금리가 떨어질 때는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달라진다라는 점, 그 점을 좀 복잡하게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제 그 재무제표 강의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될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나면 제가 이제 강의 내용들을 이제 한번 쫙 이제 스크린하고 그 강의 내용들을 이제 이 재무제표 분석할 때 어떤 장에서 이제 그 한 장씩 갖다가 붙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갈 때니까요. 자, 하나머티리얼즈 또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면 한국 디램 캐파 추이 전망들을 보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랜드 캐파도 저점을 찍은 다음에 2026년에 저점을 찍은 다음에 계속해서 2027년까지는 이 캐파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분기 실적 추이를 보고 연간 실적 추이를 본다 하더라도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보일 것이다. 분기 실적은 우리가 2025년에 지금 이제 그림 5를 보면 마우스가 어디 갔지? 그림 5를 보면 요 마우스가 이제 움직인 대로 보면 2023년서부터 2025년까지 저점을 두 번 찍었죠. 자, 우리가 영업이익률 차트가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영업이익률 차트가 쌍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뭐든지 우리는 또 차트로 분석을 하니까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안정적으로 올해와 내년도에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3년도에 연간 영업이익률이 꺾어졌던 분들이 연간 두 놓고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사별 매출 비중을 놓고 보면 도쿄 일렉트릭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램 리서치 같은 경우 비중이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램 리서치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부분들은 없고요. CMS가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도쿄 일렉트릭의 이제 매출 비중입니다. 어차피 비중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이죠. 근데 매출처가 이렇게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들은 하나머티리얼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아니겠나, 그 점을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 추이를 보면 실리콘 부품이 여전히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전체적인 매출은 3,000억에서 올해 3,600억, 작년 2,700억에서 올해 3,200억, 3,600억까지 늘어날 것이고요. 실리콘 부품이 대부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이익은 500억에서 970억까지. 그러면 올해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를 추측을 하면 영업이익이 우리가 이제 1,000억 부근에 언제 달성하느냐? 우리가 이제 1,000억을 달성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절대적인 수치가 있으니까 올해가 됐던 내년도가 됐던 영업이익이 1,000억을 달성하는 수준 정도까지 올라온다라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시점이 가장 피날레로 이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이제 뒤에 가서 그때 가서 또 다른 분석들을 해보셔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재무제표를 놓고 보면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하나머티리얼즈가 올해 내년까지 퍼포먼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머티리얼즈의 영업이익이 언제 드라마틱하게,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가 500억이기 때문에 2배 이상 늘어나야 되는데 2배 이상 늘어난 시점이 땡겨지느냐 수년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머티리얼즈를 내가 장기 투자한다라면 어느 시점까지 들고 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리포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 도매업자인데요. 한국가스공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이 이렇게 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굉장히 좋네요. 저도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내일부터 보면 그 밑에다가 그 리포트 제목, 리포트 이제 내용 제목이 지금 여태까지 없었는데 한번 좀 붙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깔끔하고 좋네요. 5만 원짜리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입니다. 하나증권에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특히 이런 시점에 정말 소금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향하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게 그거죠. 나쁜 것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가로 열고 내 종목 말고 가로 닫고가 되는 거죠. 내 종목을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뜩이나마 나 지금 주가 빠져서 괴로운데 왜 당신이 내 염장을 지르느냐, 왜 소금을 뿌리느냐, 이렇게 또 반발하시는 분들, 오늘 아마 하나증권 이 애널리스트 분들은 가스공사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항의 전화 엄청나게 받았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물론 뭐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죠. 누구든지 우리가 옆에서 너 잘못했어 라고 잔소리를 하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제 내 돈이 걸려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 내용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만해요. 그래서 그거를 밝혔어요. 굉장히 이거는 저는 박수 쳐줘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로 앞으로 우리 이제 3% 시청자 여러분들부터 문화를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애널리스트 분들이 과감하게 어떠한 종목이 됐던, 뭐 예를 들면 그것이 뭐 삼성전자가 됐던 뭐가 됐던 안 좋은 상황이 오면 그것이 맞던 틀리던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3%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위기는 어떻게 만드느냐? 항의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냉정하게 그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정말 잘못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서 그것을 고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들에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뭐 여담입니다만 우리 3%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국내 증시를 선도한다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향 리포트를 냈을 때 정말 마음속으로는 뭐 박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좀 칭찬을 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스공사의 4분기 매출액은 9조 원, 영업이익은 4,7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 59%가 감소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제가 고정비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도 고정비 효과지만 매출액이 줄었을 때 영업이익이 급감한 거죠. 이번에 쿠팡 같은 경우 매출액이 소폭 늘었다라고 하는데 영업이익은 급감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출의 변동성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영업이익 쪽에 나타나는 매출들 뭐 탈팡하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을 갉아먹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쿠팡 같은 경우 고정비가 막대하죠. 모든 설비를 본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고정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매출을 잠깐만 건드려줘도 영업이익 단에서는 흔들림이 큽니다. 쿠팡 같은 경우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탈팡하는 것이 뭐 어떤 뭐 큰 문제겠냐. 여전히 우리가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고정비 2분 포인트를 넘어선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잉여현금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고 이것이 유지가 된다라면 어떠한 투자자들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정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낮추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고정비가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영업이익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쿠팡이 긴장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어요. 시장 컨센서스인 영업이익 7천억 대비해서 33%나 낮은 수치다. LNG 판매량은 소폭 증가했지만 판매 단가 하락 영향에 따라서 총 매출액이 감소했다. 영업이익 부진은 취약계층 지원금 증가 및 정산이익 감소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영업외로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자산 손상 5,200억 원 반영되면서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영업이익이 4,700억인데 여기서 5,200억을 자산 손상을 빼줘야죠. 그러니까 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배당도 미수금 감소 속도도 아쉽다라는 거죠. 별도 순이익은 3분기 누계 등을 와이어했습니다만 4분기 부진으로서 전체적으로 작년 7,900억보다 줄어든 연간 6,993억 원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 가운데 2025년 주당 배당 같은 경우 1,154원으로 확정됐는데 이는 전년도 1,455원보다 배당 성향 16%보다 낮은 수치. 지금 배당 성향 14.4%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고 민수용 미수금 민간들이 요금 안 낸 거죠. 처음으로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수금 규모라든지 감소 속도들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이 좀 불가피해 보이고 최근에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을 고려하면 그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하나의 트리거다라고 본다라면 요금 인상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가스공사를 뭘로 인식하죠? 전반적으로 이제 배당주로 인식을 하는데 배당 성향도 낮아졌고 그러면서 배당 금액도 낮아졌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자라는 부분들로 얘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했죠. 여러분들 요거 속지 마십시오.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라는 건데 투자 의견을 셀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투자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하향한 것도 굉장히 용기 있는 건데 투자 의견을 홀드라든지 셀로 홀드까지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셀로 낸다라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구조적인 부분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애널리스트 분들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오늘 항의 전화를 좀 받으셨을 거고 한국가스공사의 출입까지 정지당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굉장히 좀 불편한 관계. 그리고 가스공사가 이제 법인 쪽으로 하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회적인 구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에서 우리 회사를 욕했다? 그 회사랑 거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바이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투자 의견 바이라는 의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매도 의견에 가깝다라는 정도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목표 주가를 57,000원에서 5만 원으로 한 1% 정도 조정을 했는데 이게 큰 거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10% 넘게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단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저도 여기서 매도를 하시라 파시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이런 정도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2개월 예상 BPS의 목표 배수 0.4배, 예상 ROE 6.9%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상승했다. 특히 지금 유틸리티 업종 내 원전 모멘텀에서 벗어나 있는 데다가 배당 성향 축소로 배당주로서의 투자 포인트도 다소 약화돼 있다라는 판단이 든다라는 거죠. 그나마 유틸리티 업종,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원전 모멘텀이라도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원전 모멘텀도 없다 보니까 새로운 모멘텀이 줄어들므로써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시장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미수금이 감소를 해서 일단 비용이 그러니까 운전자본이죠. 운전자본이 일단 좀 축소된다라든지 아니면 가스요금 인상이든지 배당이 정상화되든지에 대한 가시성이 우선 확보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확보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목표 주가를 올리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미수금이 감소된다라는 것은 운전자본이다라는 용어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자본이다라는 것은 공식적인 회계 용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회계상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운전자본은 뭐죠? 매출채권 에서 매입채무에서 매출채권을 빼준 거죠. 매입채무에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본은 바닥에 깔려 있는 돈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출채권을 갖고 있는 것은 뭐죠? 실질적으로 돈을 못 받은 거죠. 매입채무는 뭐죠? 돈을 아직 안 준 거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매출채권이 많다라는 것은 물건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돈이 안 도는 거죠. 돈이 안 도는 것은 바닥에 깔려 있는 돈들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 같은 경우 뭐죠? 이것도 운전자본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커피숍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두를 사놓고 있다? 이거 같은 경우 아직 매출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재고 자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에 대한 비용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운전자본이 들어간다는 거죠. 미수금이 있다라는 것은 물건을 이제 가스를 공급하고 돈을 못 받은 거니까 가스를 공급한 건 누구 돈으로 한 거죠? 가스공사 돈으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운전자본이 늘어남으로써 기업의 자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 예상 BPS가 12만 6,409원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PBR 0.4배를 기록하면 5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5만 7천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 전반적으로 PR 밴드라든지 PR 밴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PBR 밴드도 나름대로 상당히 그렇게 낮다라고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전지 장비 업체인 엠플러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엠플러스 업체를 세 번째 주 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엠플러스 같은 경우 우리가 독보적인 실적을 보여준 2025년입니다. 엠플러스는 지난달 손익구조 변동 공시를 통해서 지난해 매출액 1,800억 원, 영업이익 246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2차전지 시장이 숨고르기 국면을 지나면서 신규 장비의 발주는 줄었지만 기존 납품 장비의 유지 보수, 고객사의 생산 라인 조정, EVS, ES 등을 통해서 외형 성장에 성공했고, 제품 라인 다변화를 추진을 통해서 사업 영역 확대는 물론 고수익성 장비 수주에 집중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재밌는 현상입니다. 신규로 장비를 계속 납품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지 라인 조정 같은 경우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매출을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재밌는 거죠. 우리가 매번 새로운 물건을 팔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새로운 물건을 판다라기보다는 기존 매출에 있어서 유지보수. 원래 유지보수가 굉장히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죠.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들이고, 또 라인 조정, 이건 원했던 것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저희가 삼성 SDI도 다루고 많은 기업들을 다루면서 EV 라인에서 ESS 라인으로 전환된다라는 얘기도 저희가 이제 몇 차례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돼서 서로 이제 왁구가 맞는 거죠. 엠플러스 입장에서는 EV에서 ESS로 전환되면서 외형 성장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셀 업체에서는 ESS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또 한 차례 이 장비 업체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엠플러스 좀 아쉬워요. SK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우리가 이제 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엠플러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들, 그냥 의견만 제시했다라는 것이 조금 아쉬워요. 왜 이렇게 지금 시장이 이래서 그럴까요? 시장이 이래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제시 안 하는 걸까요? 이것도 시장 분위기를 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목표 주가를 제시를 안 하면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눈에 확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어떤 기준점이 없잖아요. 기준점이 없다라는 것도 조금 아쉽다 이렇게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방위적인 사업 영역이 확대되는데, 주목할 것은 국내 2차전지 장비 업체들 중 가장 뚜렷한 실적 개선세와 높은 수익성을 보였다라는 점. 가장 큰 이유는 종합 설비 효율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앞선 전 공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정 장비의 턴키 공급을 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생산 속도와 정확성을 자랑하고, 이를 통해서 전국 공정까지, 그전에 파우치와 각형 2차전지 조립에서 전국 공정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 추진 중이면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분야로도 외연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주가 이제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전고체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아니겠습니까?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 등을 장점으로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서 빠르게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비의 발주가 나타나면서 엠플러스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 상승 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귀감이 되는 ESG 행보다라는 거로 포장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주주가치 제고다라는 측면이에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고, 10% 이상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겠다라는 것들이고, 따라서 최소 주당 160원까지 배당금이 드러날 것이고,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및 소각, 자사주 소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귀감이 되는 ESG 행보를 보이면서 분명 기업 가치 프리미엄을 자랑할 거다. 그냥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주하는 정책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배당 성향을 올리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을 하고 그다음에 만기 전에 전환사채를 취득 소각함으로써 시장의 오버행 이슈도 줄여준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죠. 근데 지금 ESG 행보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밸류를 쳐주나요?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ESG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친환경 경영, 그다음에 주주에 대한 경영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것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뭐죠? 제가 굳이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에서 항상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어디 여행을 가면 각 친구분들이랑 여행을 가면 각 친구분들이 그 여행지에서 느낀 감정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ESG 경영이라고 했을 때 밸류를 좀 쳐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ESG 경영을 이제 하면서 특히 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 리포트를 낼 때 ESG에 대한 대신인가요? NH인가요? 그 이제 보고서를 같이 이제 발간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ESG 행보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밸류를 쳐준다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을 쳐준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시장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디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M+에 대한 연도별 매출 연도별 실적 추이 및 전망 같은 경우 우리가 2024년을 바닥을 찍은 이후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커진다라는 거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제 또 다른 전문가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2차전지는 지금 차트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에코프로라든지 삼성 SDI 같은 살아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치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M+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차전지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기대감 들이 조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배당 성향이라든지 장비 시장 규모 이렇게 커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섬을 한번 좀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섬 같은 경우 이제 부의 효과에 따른 개인 소비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 한섬 같은 경우 이제 부의 효과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한 달 전에 백화점 가서 꽤 많은 옷들을 샀어요. 한번 이제 좀 몇 년 지난 것들, 그동안에 이제 했던 것들을 싹 이제 바꾸긴 했는데 그게 이제 부의 효과죠. 저도 이제 자산 시장에서의 어떤 소득 증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왕에 좀 옷을 조금 좀 여유롭게 살까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런 분들이 부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이런 것들이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한섬 같은 경우 이제 진짜 소비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복이라든지 남성복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고 옷이라는 것은 사치성 소비재. 우리가 돈이 이제 소득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뭐죠? 기존 옷을 계속 입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분 전환용으로 옷을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지금 이제 그 소비가 꿈틀꿈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좀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섬의 재고 모두 떨고 매출 마진이 크게 개선되는 영업 레버리지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건데 지난 3년간 할인 판매 급증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부진하면서 이익이 급감했던 동사는 드디어 2025년 4분기에 관현시 재고를 모두 소진하면서 매출이 증가한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한 한섬 같은 경우가 우리가 관심 밖의 기업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할인 판매를 하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나야 됩니다. 할인 판매한다고 해서 원가가 줄어드나요? 아니죠. 원가는 그대로 있습니다. 원가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할인 판매를 한다라는 것은 할인한 만큼 그 가격을 판매자가 떠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70원에 만들어서 100원에 파는 상태인데 70원에 만들어서 80원에 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줄어든 20원은 내가 떠안는 거예요. 내가 떠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할인 판매를 통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규모의 그러니까 규모가 늘어나가지고 내가 줄어든 영업이익을 규모에서 차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섬 같은 경우는 내가 70원에 만들어서
80원에 팔던 90원에 팔던 그러면서 내가 손해를 끼얹었는데 매출까지 부진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엎친 데 덕친 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익이 급감해버린 겁니다. 이익이 급감해버렸던 건데 다행스럽게도 재고를 모두 소진하면서 매출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마진율이 개선이 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것들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재무제표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밤새 안녕입니다. 정말 이제 오늘 밤 사이에 중동에서 아무 일도 없어야 되고 미국도 상당히 좀 안정세를 찾아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잦아들겠죠. 물론 한번 시작된 변동성이기 때문에 단숨에 변동성이 제로로 수렴하지는 않겠죠.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공이 통통통통통통통통 이렇게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서 상당히 변동성이 앞으로도 며칠은 지속될 겁니다. 그런데 공이 이렇게 제로로 수렴하는 물리적인 부분들이 제로로 수렴하는 것이 다행스러운데 여기서 다시 또 막 다른 물리적인 힘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튀기 시작하면 이것도 문제가 복잡해지죠. 자, 이건 뭐 예측 불허의 상황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내일도 즐거운 리포트 읽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